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공수처가 밝힌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정점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오늘 공수처가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보여준 영장에도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김웅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안에서 어떤 서류를 읽으시는 목소리가 좀 밖에까지 들렸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일단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적시가 돼 있나요? 그렇게 일단은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지금 적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혐의는 몇 가지,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금 영장은 네, 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고발했던 내용을 하고 거의 그대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대표단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님 말씀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마이크. 저 방금 공수처에서 후보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 하십시오. 예, 입건하라고 하십시오. 현근택 부대변인 먼저 좀 물어보죠. 입건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일단 뭐 피의자로 수사를 정식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정식으로 이제 뭐 수사가 개시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뭐 고발을 하면 바로 사실 입건하고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혐의가 있다 없다 확인했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하면은 사실 입건하고 뭐 수사를 하겠다 이 시작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혐의가 있다 없다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오늘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집행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라든지 송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지 않았나. 영장 발부한 걸로 보면. 물론 이제 신상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압수수색은 그래도 좀 뭐 80, 90% 거의 발부해 주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혐의에 대한 소명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로 보면 김웅 의원이라든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지만 다른 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혐의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정치인이나 민감한 분들은 뭐 입건됐다 아니면 피의자가 됐다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고소고발을 당하면 피의자가 되고 입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분들은 입건됐다 아니면 피의자가 됐다 이러면 굉장히 뭐 혐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다 이 정도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어떤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데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좀 들여다볼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웅 의원이나 이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거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는데 그냥 무조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인정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4가지, 5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건 이제 고발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부분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는 그 실명 판결문을 받았다는 건데 저는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공직선거법이에요. 공직선거법이 아마 제가 추측건대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데 왜냐하면 고발장에도 보면 주로 뭐 여당에 대한 뭐 선거법 문제를 많이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아마 이 공직선거법 부분이 이제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 문제도 되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윤석열 후보도 피의자 신분이면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지요. 있죠, 물론. 예. 그런데 지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압수수색 물품에 뭐 개인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압수수색하면 현재 대선 캠프를 차리고 활동하고 있는 대선 주자인데 선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과연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판단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 사이에 뭐 지시가 있었다든지 보고가 있었든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손준성 검사의 뭐 이게 주로 핸드폰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핸드폰 같은 걸 압수수색해서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과 뭐 대화가 오간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카톡이 있거나 지시한 게 있거나 이런 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이제 법적 요건은 갖추어진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인데 이게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가를 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데 현재까지는 아마 이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 같은 걸 확보했는지 좀 아직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이 지시 관여 부분들이 나왔는지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 뭐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 오늘 공수처에 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게 고발장 접수된 지 나흘 만이거든요. 상당히 빠른 속도죠. 엄청 빠른 겁니다. 예. 지금 공수처라는 게 사실은 시험대 위에 처음으로 올라가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기관의 아주 창립 초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기소 대상 1호 사건 그 조교육감 예. 서울교육감에 비교해 보면은 지금 뭐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더군다나 뭐 아까 금방 이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보통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참고인으로 아니면 생각을 했다가 피의자로 전환하는 예.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피의자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굉장히 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신분의 전환입니다. 근데 지금 덜커덕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것도 깜짝 놀랄 얘기지만 피의자로 바로 들어갔다는 것도 그렇게 작은 얘기는 아닙니다. 예.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공수처의 이런 전격적인 압수수색 영장, 물론 법의 절차를 다 밟은 거죠. 그렇긴 하지만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대권 후보를 피의자로 표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법적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더 네네.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법원이 발부했을 때는 충분히 발부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 개인 인신에 대한 건 좀 엄격합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한 뭐 90% 이상 발부가 되는데 그것도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 이제 고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주고받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뭐 대검과의 협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검이 그 PC라든지 이거를 수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자료들도 아마 도움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기본적으로 발부되는 거는 그래도 범죄 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 소명은 됐기 때문에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 검사가 아닌데 전직 검사도 수사 대상이 네네. 됩니까? 전직 검사 대상이고 그러니까 검사직에 있을 때인데 되고요. 지금 혐의 나온 것 중에는 직권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 누설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은 대상이 아닌데 공수처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범죄와 관련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관련된 범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수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라든지 공직선거법은 그래도 관련 범죄로 공수처가 먼저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검사에 대한 기소와 공소권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재영 교수, 정말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공수처 관계자가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유죄 혐의를 포착한 것은 없다. 윤 총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이유는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당히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피의자로 그러니까 입건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총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손준성 검사가
총장의 오른팔이었다. 그리고 지금 윤 전 총장이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를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선 유력 후보입니다. 특히 야권의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뭐 지금 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만 여기서 이 사실상 물증을 잡아내서 사실 진상을 빨리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피의자 입건, 이 파장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공수처가 넘어야 될 저는 고개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보는 정태근 의원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사 착수는 빨리 할 수 있지요. 이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인 뿐만 아니라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니까. 그런데 수사를 착수를 하면서 바로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 뭐 입건 자체가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할 수 있다 합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4가지 감목으로 입건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 공무상 비밀누설 이 4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것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해서 전달했는지가 확인돼야 그러면 그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입건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은 그러다 쳐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 행위를 한 거하고 직접 이걸 지시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너 판금을 빼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수사를 빨리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개시하면서 바로 입건하면서 아 이러한 혐의다라고 해가지고 입건을 발표한 것은 저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봐요. 예. 신경민 의원,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참 부담이 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손 검사하고 김웅 의원 그 당시 후보 사이에 이것은 뭐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추론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윤 총장과 그 당시 손 정보관의 관계는 사실은 이건 입증하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윤석열의 사람이냐 추미애의 사람이냐도 사실은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손준성의 충성도는 추미애 장관이 보낸 사람이긴 하지만 추미애 장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의 사람이냐 총장의 사람이냐라는 것도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윤석열 그 당시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사이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수사의 난이도는 보통 난이도가 아니고요.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 감찰을 했는지 모르지만 검찰이 아마 수사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을 시기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검찰과 이 공수처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수사는 매우 어려운 수사라는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공수처 수사 착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솔직히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 관할이 없는 것이 있어요. 검찰이 감찰은 할 수 있지만 수사로 전환하는 것에서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사의 직권 남용 가장 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이 공수처의 명운이 걸린 수사다. 그리고 가장 공수처다운 수사,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는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공수처는 고발 4주가 윤석열, 손준성, 김웅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손준성만 입건하고 김웅 의원은 또 입건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웅 의원 사무실 의원회관에 있는 곳이죠. 압수수색하는 장면 김웅 의원이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그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고 야당 정치인의 이 작성됐던 그 자료들을 훔쳐가기 위한 거의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많이 계신 분이 있고 벌써 5분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김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 김용우 의원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공수처 황상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영장에 기재돼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뭐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마 그 보니까 보좌관 PC에서 뭔가 자료가 있는 게 아니냐. 예. 보통은 아마 의원들이 직접 뭐 텔레그램을 하거나 주고받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보좌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고받은 게 혹시 보좌관이 아니냐라고 보면서 아마 보좌관 PC에서 그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다운받은 뭐 고발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웅 의원은 내 PC에 대한 건 모르지만 지금 보좌관에 대한 PC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불법이라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공수처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영장에 보좌관 PC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마 의원실 정도 할 정도면 의원실이 보좌관까지 해야 한 8명 정도잖아요. 8명, 9명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아마 상식적으로 영장 집행할 때에도 의원 및 보좌관 PC 이렇게 할 것이지 의원 PC 이렇게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상 보더라도 의원이 직접 하는 건 많지 않거든요. 저희 보좌관 시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영장에 들어 있었으면 큰 문제는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만주 변호사 정태근 의원께서는 위법 여부를 전에 좀 이상한 게 저 사실 예. 이제 영장 발부가 어떻게 됐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웅 의원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보를 만약에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제보를 받아서 고발을 하라고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범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로 고발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그것을 이쪽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압수수색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시점이요. 4월 3일, 3월 8일에 걸쳐가지고 고발장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의원회관을 썼을 리도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돼서 임기는 언제 시작됐냐? 그게 6월 1일에 시작됐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6월 8일 날 있었던 정정식 의원의 고발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정식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 김웅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 보좌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혹시 김웅 의원이 그전에 쓰던 자료를 의원회관에 있는 컴퓨터로 옮겨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래서 김웅 의원 집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예. 근데 왜 회관도 하느냐? 그러니까요. 같이 뭐 그런 쓸 과정 수도 있다고 속에서 보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더더군다나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건 뭐지? 그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개인적 관련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도 입회하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근데 이거는 의원회관의 회기인데 시작됐는데 의원 보좌진 거를 전부 다 압수수색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전례도 없는 일이고 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 그러면- 속에서 이제 예. 적법하냐 아니냐고 한 건데 어떻든 영장에는 있었다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김 의원 쪽에서.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 만약에 이게 여당 의원이어서 발부됐겠어요? 현근택 부대변인 두 가지만 그러면 좀 네네. 짚어볼까요? 왜 김웅 의원은 입건을 안 했을까 하는 게 하나 네네. 궁금하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안 됐는데도 압수수색은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 조만간 입건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번 압수수색은 김웅 의원을 타겟으로 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아시다시피 진술에 대해서 뭐 그동안 뭐 입장이나 밝힌 거에 대해서 정말 오락가락했거든요. 확실하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물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근데 아마 저는 말씀처럼 뭐 정기국회 기간 중이기도 하고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 걸 좀 고려했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필요하냐? 지금 가장 관건이 뭐냐면
4월 4일 날 4월 8일에 영장이 넘어간 영장이 아니라 고발장이 넘어간 건 확인이 됐어요. 근데 8월에 고발이 된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게 아마 정점지기원 통해서 이제 변호사한테 넘어갔고 확인됐는데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과정은 아직 확인된 게 없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큰 목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그 4월 달 영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정정시공 보좌관한테 건너줬다든지 그러면 이제 보좌관끼리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송 검사가 넘겨준 4월 달 고발장이 나중에 8월 달 고발장으로 변경될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김웅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예. 아직까지도 국회의원회관에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에서 보좌관의 PC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지금도 대치 중이라고 하는데요. 차재현 교수 이렇게 정말 빠르게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정태근 의원도 이게 여당 의원 같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나온다면 오히려 상당히 공수처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지금 문제가 발생됐던 시점 자체가 지난 총선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임기가 의원 당선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방금 현근택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금 정정식 의원의 그 고발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원직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이 보좌진들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주고받은 그런 문건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수수색을 할 의미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그 증거 자체가 스모킹건이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그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결국은 당시 작년 4월 달에 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던 이 지금 그 이 휴대폰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웅 의원은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서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보면 손준성 검사도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 공수처가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는 문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앞서 제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당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아마 지금 수사에 상당히 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오늘 이 압수수색 자체가 말 그대로 태산명동의 서일필 이런 상황이 된 경우에는 공수처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여당 의원이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아마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기관의 위상, 기관의 명망을 걸고 지금 하는 건데 휴대폰이 지금 본인들이 없앴다고 얘기하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김웅 의원이 지금 피의자는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의원회관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금 뭐 말하자면 휴대폰이 안 되잖아요. 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김웅 의원에 관련된 압수수색은 좀 불가피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당 의원이었으면 안 했을까 했을까 보기에는 저는 공수처에 아마 그 위상을 위해서 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명운을 걸어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건 일진불태입니다. 예. 네. 정말 대선을 꼭 6개월 앞두고 현재 대선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지금 떠올랐는데요. 자, 정치권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마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저께 친여 성향의 무슨 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고발을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의원회관에 와서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뒤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야당 탄압의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다. 사건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야당과 합작하여 선거 개입과 정치 공작을 시도하려 했던 헌법 파괴적인 게이트 의혹입니다. 그 사건의 제보자와 전달자, 실행자는 모두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과 주요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국회 출장소에 불과한 검찰의 하청 정당이 되고 헌법 유린의 주인공이 될 판입니다. 예, 자, 정치 탄압이다. 최대의 게이트다. 지금 여야가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죠? 네네. 혹시 후보 쪽에서는 이번 이 공수처 강제 수사에 대해서 뭐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지금 압수수색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6시 보도도 보니까 의원들이 지금 와서 막고 있어서 보좌관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국회의원 사무실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이 다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직접 바로 뭐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아마 이 공수처에서 이분들을 공무집행 방해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영장이라는 건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사무실이라 해서 치일법권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협조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뭐 지금 캠프 차원에서는 아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를 표명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쪽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얘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그 엊그제 이제 KBS 그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뭔가 그 피의자를 압박해가지고 어쨌든 뭐 뭔가 뭐 제공했다는 걸 불어라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 계속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간단한 멘트는 있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오늘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사건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정말 예의주시하겠죠. 그럼요. 이건 뭐 보통 사건이 아니고 이게 뭐 우리나라 뭐 검찰 역사상이나 정치 역사상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전에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태근 의원 뭐 아까도 정치 탄압 성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이번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요. 이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뉴스버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그 밑에서 일했다는 손준성 정책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의 보도도 없어요. 근데 첫 보도를 할 때부터 고발 사주이고 이 문제에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냈고 이 문제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위 윤 총장의 뭔가 관여된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도 정말 잘못된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 총장 쪽에서 얘기하는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예. 문제는 그런데 아까 제가 실질적으로 시민단체가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수사가 돼서 고발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집든 이미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지만 저런 식으로 압수수색에 들어오는 것.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전면적으로 뭔가 야당을 엮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수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차정 교수, 우리가 쭉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봤듯이 이게 심하게 정치 마당으로 들어와서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진실 규명은 좀 멀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입건하고 강제 수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가져올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공수처가 모르지 않을 텐데 예.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만약에 그런 식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해석이나 뭐 또 그 파장을 생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이 수사는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진짜 불편부당하게 진짜 주요한 혐의가 제기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격적인 이 수사를 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 없는데 다만 이 자체가 이 지금 갖고 올 결과가 너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무중으로 끝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수처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수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과연 그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게 맞는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고발장 전달 통로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손준성 검사로부터 그 문제 고발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다면 좀 나을 텐데 정황상 받아서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고발장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의원이 그때 법률자문단장인가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했던 고발장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다 밝혀질 수 있을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먼저 고발장 전달 통로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범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김웅 의원의 저 기자회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심하다고 생각하죠.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이 검사를 했던 분이고 지금은 현직 의원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만큼의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인가라는 것을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기억이 정말 없는 부분들은 나 기억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당에서도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지금 발빠르게 진행되는데 지금 조사단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단장 바뀌었는데 진작에라도 최고위원회에서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만나가지고 정말 물어봐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래서 당에서도 내용들을 명확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은 공수처에서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판단한 내용과 같으면 같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저 김웅 의원 얘기에 계속 끌려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재영 교수. 예. 저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국민들을 의식해서기보다는 본인의 아마 앞으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끝에 놓은 해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꼬리를 잡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화면 캡처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송 검사에게서 받아서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나중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본인은 그러한 범위를,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사실 이 누구보다도 이 법을 잘 알고 이 수사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요리요리 빠져나가니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거야? 맹탕 의견, 해견 아니야? 결국은 억만 더 부추기네? 라고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교묘한 줄타기를 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나 공수처에 가서 해야 될 얘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본 뉴스버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지요. 뉴스버스 발행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발장 작성자까지는 현재는 모르는 거지만 출처는 손준성 검사 내지 대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김웅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야당에 전달된 그 4월 8일 최광욱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이 4월 8일 고발장인데 그해 8월 미래통합당이 실제 최광욱 의원을 고발을 냈던 그 고발장과 판박이처럼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고발장을 재활용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최광욱 의원 고발장을 그 후에 전달된 걸 정정치 의원이 나왔는데 거기에다 누군가가 다른 통로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현근택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그 이진동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웅 의원이 그걸 가지고 그 미래통합당 쪽에 줬고, 그걸 정점식 의원이 이제 뭐 시켜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하고 싶은 건데요. 김웅 의원에서 당으로,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 보좌관한테 전달된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추정 범위죠. 왜 그러냐면 지금 4월 8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4월 3일자 고발장은 실제 고발이 안 됐는데 4월 8일자는 실제 고발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4월 8일 날 나왔는데 결국은 최광욱 의원에 대한 것이었고 법조인 대관에만 나오는 잘못된 주민번호였고 고발 내용도 보면 유튜브에 나가서 조민이 그때 인턴했다.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런데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4월 8일자 그 송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낸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초안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고발한 건 8월 달께 있습니다. 그거는 정점식 의원이 그 당 통해서 이제 변호사가 보냈다는 건데 핵심이 그 초안이죠. 그 초안이 근데 한글 파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작성 날짜가 보니까 4월 22일로 돼 있어요. 국회 작성 날짜는 또 국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한테 넘어온 것이 보좌관을 통해서 좀 있다가 4월 22일 정도에 초안으로 작성돼 있다가 결국은 8월에 고발된 거 아니냐. 결국 고발 내용은 똑같으니까. 결국은 그런데 핵심은 말씀처럼 김웅 의원이 받았다가 그 정점식 의원까지 가는 과정,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공수처 수사 대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달 체계는 지금 거의 지금까지 주장되는 것들이 추론이 맞아 보여요. 근데 지금 이 김웅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하여튼 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지금 책임 문제를 따지지 김웅 의원이 좀 정치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했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전달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법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그 다음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서류가 만들어진 거 이게 이제 아주 어렵고 정말로 잘못된 거긴 한데 김웅 의원이 너무 법률에만 지금 집착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당에서 일어난 일도 분명치 않아 보이고요. 이게 지금 다 김웅 의원에게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웅 의원이 태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김웅 의원이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점식 의원도 지금 출처를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김웅 의원도 그렇고 정점식 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 정태근 의원. 정정식 의원은 예를 들면 이러한 고발, 사실은 최강욱 의원 고발건에 대해서는 뭐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고발장을 작성하려니까 보좌진한테 가져오라고 하는데 보좌진이 지금 어디서 받았다는 걸 모른다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꼭 보좌진한테 그걸 하지 않아도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고발장인데 문제는 거의 유사하다라는 데 있어서 정정식 의원이 그걸 기억 못한다고 하는 것 또는 그 보좌진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그걸 탓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제 그 앞서 이제 우리 현 변호사가 얘기할 때 거의 이제 손준성으로부터 그것이 온 것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아침 보도 중에 내가 눈여겨본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일단 한겨레 보도가 있었는데 한겨레 보도에서 손준성 의원 그 검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작성했냐?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그럼 그 고발장을 본 적이 있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다라는 것. 이게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두 번째로는 국민일보 보도였는데 국민일보가 4월 3일 고발장을 상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심지어는 예를 들면 본문, 고발장 본문에 지 모시기라 피고발인 지 모시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고발인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부터 가장 핵심적인 것, 아마 공수처에서 뭐 전달 경로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도대체 이 고발장을 누가 만들었느냐 도대체. 예. 이거를 먼저 밝혀내고 예.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오고 갔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옮겨갔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간단히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김웅 의원의 지금 인터뷰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 마지막 아까 발언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어쨌든 텔레그램상에 핸드폰 나왔으면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검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본인이 제가 뭐 지금 검사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 받아서 전달한 걸 인정한 걸로 제가 보기에 보는 게 맞습니다. 저 정도 얘기하면. 예. 자, 그러면 과연 이 고발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고발장에 대해서 참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처와 한동훈 검사장의 그 채널A를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보니까 이게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그 고발장 내용 그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저 말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이게 아마 그 MBC 그 보도를 많이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저게 4월 1일 날 처음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동훈 특정제의도 안 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보면 4월 1일, 2, 3 계속 보도를 했는데요. 4월 1일 날, 3월 31일 날 처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4월 1일 날 반박 보도를 바로 했어요. 반박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특정이 됐습니다. 지금 4월 3일 얘기는 아마 그 당시에 뭐 유시민 장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그리고 4월 3일 날 벌어진 일을 4월 3일에 작성 못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놓는다 그러면 하나 정도 문구 들어가는 거거든요. 4월 3일 어떤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1시간도 안 걸리는 일이라서 4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4월 3일장 고소장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조직적이다 아니다 지금 섣불리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데요. 예.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 반박하는 논린 것 중에 하나가 4월 3일 날 아침에 나온 보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4월 3일 날 다 이렇게 모으느냐 예. 이런 반박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자료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정 교수, 이제 저희 취재 기자의 이제 그냥 그 추론인데 네. 역할 분담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근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4월 3일 날 고발장에 4월 3일 날 있었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사실 그게 그 고발장에는 6월 달에 드러난 사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지금 고발장에 이 지금 하나의 판단 근거 자료로 들어가 있는 지모 씨에 대한 이 지금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모 씨가 사실은 이 지금 그 검언유착과 관련된 당사자인데 제보자죠. 제보자인데 그때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채널A 기자에게 이야기할 때 이 그 저 뭡니까? 이철 전 비크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채널A 기자한테는 이 이철 전 대표하고 상당히 잘 아는 사이처럼 이야기했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게 6월 달에 밝혀졌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모른다는 이야기 자체가 4월 3일 날 고발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오늘 국민일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진동 이 지금 대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저는 조금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제보자를 놓고도 과연 누가 제보했는가 매우 궁금하지요. 본인이 제보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밤에 내가 제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매체에 나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초에 이 사람이 제보했을 것이다라고 지목을 당했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제보자였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인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혹시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좀 있으십니까? 예.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예. 그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하고 상당히 자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SNS에 또 올렸고 그런 거 봐서는 뭐 본인이 지금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만 지금 모든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신경민 의원도 혹시 제보자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나요? 네, 뭐 당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 말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도 물론 교통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맞다면 당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차정 교수도 네. 정치권 취재를 오래 했으니까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제보자 뭐 A씨라고 합시다. 예. 누군지 아세요? 뭐 저도 대충 만나본 적은 있어요? 아니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분이 정치권에 그러니까 지금 등장한 것이 한 4년 전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 뭐 그리고 또 뭐 저하고 연배 차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씩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여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온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특정해서 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뭐 어느 매체에서 보도를 한다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에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하나는 지금 제보자가 만약에 공익신고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오늘 저녁에 본인이 실명으로 자기 자신을 공개하면서 매체에 등장해서 내가 제보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공익신고자라고 해도 그거를 인터뷰해서 방송한 매체나 그 이후에 그걸 인용하는 매체는 이제 부담이 관계 없어지는 없죠? 건가요? 네, 그럼요.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 법상은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보호해주게 돼 있는데 본인 스스로 일단 밝히고 나왔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앞에 분들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거명되고 있는 본인 스스로도 어쨌든 페이스북도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다음에 그분 A씨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제보자나 공익신고했다는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약에 B씨라 그런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나올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그럴 있다. 수도 있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말이 막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언론에 인터뷰했다는 사람도 보면은 본인은 뭐 전달해주지 않았다 그러고 뭐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보자라는 사람과 또 실제 제보자 공익신고자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다를 수 있다. 뭐 그건 이제 곧 나올 거고. 근데 한 가지 정정해 드릴 거는 예. 뭐 4년이 아니고요. 이분은 2014년에 박원순 시장 캠프 그러니까 새정치
민주연합이죠. 아직은 그 얘기도 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아니, 그래서 제가 공익신고자라면 말씀드리는 누군지 추측할 수 있을 정도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참읍시다. 하여간 그 예. 상당 기간 다양한 정당을 예. 아무튼 뭐 이런저런 설명해서 그 사람으로 이렇게 특정이 될 수 있으면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근택 부대변인 한 가지 더. 네. 공익신고자 신문과 관련해서요. 네. 대검에 공익신고 접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최종 판단 권한은 권익위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분은 공익신고자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아마 그 결정은 안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도 할 수 있는데 그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권익위에 지난번에 보면은 뭐 신고 안 들었다는 거 보면 결국은 그거를 검찰에서 권익위로 넘겨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루어지는 게 낫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근데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 보니까 이분이 실명으로 나와가지고 인터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공익신고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그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스스로 뭐 깨는 거라서 약간 제가 보기엔 이미 좀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A씨가 내가 제보자 맞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도 맞다라고 밝혔네요. 예. 그렇지만 아직은 이름을 얘기하지 맙시다. 예, 본인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 오늘 국민의힘의 대국민 면접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당연히 나왔겠지요. 여전히 정치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고발 사주라는 걸 보고 기업 사주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써 작년 1월에 대검에 그 제가 6개월 전에 그 배치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쫓아냈고 또 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주요 포스트에 있는 그 주요 수사 공판과 관련해서 배치해놨던 사람들을 전부 지방으로 다 보낸 상태라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좀 높은 사람이 좀 아랫사람한테 좀 뭐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하는 게 사주인데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뭐 100수십 명이 있는 정당을 사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인 거예요. 예, 공작 프레임이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느냐?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손준성 검사가 네. 김웅 의원한테 그 뭐 판결 초안을 네. 고발장 초안을 준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네. 윤석열 그 당시 총장으로서 어쨌든 네. 지시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글쎄 뭐 제가 이미 이제 이렇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건 손준성이 아니라 대검의 어느 직원이나 검사라 하더라도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해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그렇죠. 정태근 의원 가정인데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진다면 못하는 거죠 뭐. 근데 저는 좀 윤 후보의 대응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윤 후보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치 공작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에 나는 일체 관련이 없다. 이게 분명한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송 검사가 뭘 했니, 거기 조작됐니 이걸 사실은 후보가 얘기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손 검사가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민주당에서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지금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악의적 공세에 대해서는 당신을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예. 이거를 뭔가 전체적으로 공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는가라는 문제. 두 번째로 후보 자신은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면 돼요. 캠프라든지 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싸우는 문제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뭔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그러니까 어저께 굉장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화가 난 듯한 예.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근거 없이 공세를 하고 처음부터 뉴스버스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윤석열이 사주한 것처럼 뭔가 지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 윤석열 후보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지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 이렇게 오늘 표현을 했는데요. 네. 어제만 해도 정치 공작이라고 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공작 한두 번 당했냐, 나 하나 쳐낸다고 정권 창출되냐. 그 얘기는 혹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면 여권에서 야권의 후보를 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공작을 한 것 이런 의미일 텐데 이건 지금 야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혀 모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 공작은 좀 너무 많이 나갔고요. 악의적 프레임 이 정도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방 쭉 설명을 들어보면은 일단 표현을 바꾼 것은 아마 이거 아차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걸 지금 시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차피 세 가지 사안 그러니까 지금 전달 체계의 문제가 지금 제일 먼저 나왔고 예. 제작이 그럼 어디냐라는 문제가 지금 현재 그건 오리무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총장이 만약에 제작이 대검이라면 총장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지금 이건데 지금 현재 전달 체계는 대충 추론이라도 가능한데 나머지 두 문제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연 공수처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가 계속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윤석열 후보가 반응을 하는 것은 일단 맞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막 어저께 그 정치 공작이라고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맞아 보이지가 않고요. 예. 지금 이 대응이 전혀 순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수라기보다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은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간 이거를 손준성 검사 개인 행동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좀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저께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뭘 물었냐면 수사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 그랬냐면 정당한 일이고 원래 하던 일이면 총장 차장에게 보고하지만 그 외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정상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 외의 일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사과도 오히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책임은 안 지고 내가 뭐 도의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정도 취지라서 아마 손준성 검사 개인 책임이다. 이렇게 좀 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정 교수는 윤석열 후보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이거 압박 면접에서 놓은 이야기 중에 저는 관심 두는 부분이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입니다. 예. 이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신 측근들을 다 내쫓고 난 뒤에 온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면접 이전에 이 지금 캠프에서 놓은 이야기가 사실은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말을 듣는 손준성 검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 이 손준성 검사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상당히 만약에 지금 여건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 쪽에서 전 총장 쪽에서 만약에 손절하는 형태로 놓았을 때 과연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배신감 느끼겠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인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무서운 기세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볼까요? 홍준표 후보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지율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최근에 조사된 대선 후보 적합도 야당 주자만 놓고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선 거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이런 약진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입건하고 이런 것도 어쩌면 홍준표 후보 약진이 부담을 좀 덜어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전처럼 압도적 1위를 계속 달렸다면 부담이 더 컸지 않았을까요? 자, 홍준표 후보 어제 국민의힘 면접을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비하, 막말, 발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나요? 이렇게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셨고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아니 사실상 진주 어려운 폐쇄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좌파고 외골수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간호사들이 다 좌파입니까 그럼? 자, No, 다음 질문 그래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당에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당에서 면접관은 저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사람들은 또 했죠. 보수를 전향했다 그러시는데. 자, 그 저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이 골탕 먹겠는데요. 보수 좌파라고 몰아붙이셨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베베 꼬여서 질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워낙 노련하게 대응을 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정치 생활하면서 대통령 후보 면접 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모욕적인 면접도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글쎄요. 저렇게 진보 인사들을 굳이 면접관으로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토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벌어진 일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 이제 토론을 굉장히 자주 하겠죠. 그리고 대선 후보 면접은 없었지만 이제 2007년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는 소위 당의 이제 검증위원회가 직접 후보를 상대로 해서 검증 청문을 하긴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는 전혀 손해보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은 20, 30대 남성들한테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저 유튜브 지금 어저께 면접한 내용들을 계속 방송에 나가면서 아, 저런 강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득점을 얻을 수 있는 면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에 비해서 예. 저런 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문제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거기 중에 보면 20, 30대도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아직도 2배 이상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얼만큼의 지지도를 따라가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빠르게 따라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빠르게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최정 교수는
저는 어제 이 홍준표 의원의 이 면접을 봤는데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낄낄댄 22분이라는 거 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본인은 뭐니까 이 좌파 외골수들이 질문하는 것이 베베꼰 질문이라는 식으로 상당히 동문서답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접관도 박수치고 깔깔 웃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개그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핵심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면접이 이루어졌다. 지금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 지금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14명이죠. 14명이기 때문에 토론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작년에 그 미국의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에 처음에 민주당의 후보가 20명이었어요. 20명이 그러니까 10명씩 나눠서 두 계조로 나눠서 토론을 했고 거기서 한번 토론하고 나니까 8명이 탈락하고 그다음부터 12명이 한꺼번에 토론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14명인데 토론조차 하지 않고 지금 8명으로 압축하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연 후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사실 어떻게 상호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걸 피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야당으로서 이 가장 좋은 찬스를 왜 스스로 이렇게 놓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신경민 의원께서는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예상이 됐던 거죠. 아무래도 윤 후보는 지금 갑자기 뉴스버스 이 사태가 일어났긴 했는데 지금 윤 후보는 약점이 많은 후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는 지난 2017년도 토론을 할 때 보니까요. 순발력과 집중도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저런 압박 면접 이런 건 그냥 애들 식은 죽 먹기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압박 면접 뭐 2시간을 해도 까딱 없을 정도고 예. 홍준표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멍석이 깔린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예. 윤석열 후보를 앞지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뭐 앞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악재가 많잖아요. 부인도 뭐 소환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엑스파일 얘기도 하나씩 현실될 것이고 사실은 지금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아마 엑스파일이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악재인데 홍준표 대표는 뭐 정치 25년, 26년 했잖아요. 나올 거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도 안 했습니다. 토론회 하면 아마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아마 뭐 공격이라든지 걸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홍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할 게 많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니까 오히려 뭐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